저희가 저번 방송 때 코로나19랑 강원 산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이제 5월 황금 연휴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고성에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제 5월 6일 날도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19랑 산불이랑 초집중해야 될 시기가 다음 연휴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4월 30일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 그래서 결국 5월 5일까지가 이제 연휴 기간이었는데 5월 1일 저녁 8시 10분, 금요일 저녁 8시 10분이니까 황금 연휴에 특히 난리가 났죠. 뭐 저희도 부랴부랴 뭐 부조팀 뭐 스튜디오 다 소집하고 김선아 기자도 뭐 야간에 막차 타고 서울에서 내려오고. 그 다행스러운 거는 좀 초기의 진화가 좀 됐고, 또 바람도 새벽 시간에 좀 많이 잦아들어서 다음날 바로 꺼서 피해는 지난해 발생했던 그 속초하고 고성, 또 강릉하고 동해, 또 인제에서 났던 동시다발적으로 났던 산불에 비해서는 피해 정도도 상당히 적었고, 근데 참 좀 아쉬운 거는 온갖 언론에서 지금 양간지풍을 써가지고, 양간지풍 심지어 경북 안동에서 난 걸 가지고 양간지풍이라고 기사 제목을 다는 언론이 있더라고요. 참 그게 좀 양간지풍은 전형적으로 강원도 영동 지역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동해안 쪽으로 세게 내달리는 그런 바람인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는 좀 조용히 넘어가나 했는데 막판에 결국 발생을 해서 5월 15일까지로 원래 산불 조심 기간인데 5월 말까지 지금 연장한다고 하죠? 제가 그때 또 갔습니다. 네, 또 가셨죠. 제일 먼저 도착을 해서 춘천에서 열심히 달려서 갔는데 창문을 착 내렸는데 바람이 엄청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단톡방에도 오실 때 조심하셔라 이렇게 남긴 것도 있는데 정말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당시에는. 그리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때마침 1년 전에 갔던 그 토성면 사무소. 그렇죠. 예, 또 거길 또 갔습니다. 산불 상황실에 토성면사무소 너무 익숙해서 갔는데 일단은 가서 딱 내리니까 바람이 정말로 이 고온 약간 좀 찝찝한 바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바람이 계속 불었고, 제가 가서 좀 느낀 거는 1년 전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좀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지금 제가 상황실에 좀 있어 봤는데 상황실에서 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지휘를 했고, 뭐 특별히 불을 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었어요. 소방차들이 또 때마침 다 올라왔고, 제가 그 속초 그 고성 갈 때도 고속도로에서 소방차를 많이 봤고 휴게소에서 쫙 소방차들 서 있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 올라오는구나 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정말 이 산 하나를 중심으로 소방차가 쫙 다 서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불이 저녁에 났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야간이니까 또 산불이 오래 가지 않을까 엄청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다음날 오전에 꺼져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번 고성 산불은 다행스러운 거, 뭐 피해가 난 건 할 수 없지만 다행스러운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좀 겹친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요인은 새벽에 바람이 잦았던 거.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오전 내내까지 계속 그 강풍이 불었으면 뭐 진화헬기들이 39대가 이제 일출과 동시에 투입이 됐긴 했지만 잡을 수가 없는 건데, 첫 번째는 그런 바람의 요인, 두 번째는 그 산불이 발생한 장소 바로 옆에, 제가 그 집이 가까워서 본가가 그쪽하고 가까운데 대형 저수지가 있어요. 도원 저수지라고. 네. 그게 자연적인 어떤 저지선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 야산 주변으로 해서 소하천들이 어떻게 보면 산불이 넘어가는 걸 좀 막는 자연적인 어떤 저지선 역할을 좀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소방관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장이 전국에 소방 대응령을 발령을 해서 소방차를 소집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확산하는 저지에 기본적인 어떤 좀 효과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번 고성 산불의 경우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행히 그런 여러 가지 네. 요인들 때문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원인을 잡지 못한다면 네. 다른 지역에서라도 똑같은 원인으로 또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번에 산불이 왜 났죠? 이번 산불은 일단은 그 집에서
도원리한 주택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은 경찰에서는 화목 보일러를 좀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화목 보일러에서 시작이 된 거, 발화점이 화목 보일러다. 이 화목 보일러가 지금 뭐 이번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이 화목 보일러가 이 산불, 특히 이제 동해안 지역 산불에서는 많은 피해가 있었고요. 5년 동안 307건이 이 도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뭐 적지 않은 건데 이 화목 보일러의 문제점은 뭐냐면 다 거의 산이랑 붙어 있는 데서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이 불씨가 날아가서 이 산에 딱 옮겨 붙으면 그 산불이 된다는 거죠. 그 언제죠? 6회 때 작두 한번 탔습니다. 화목 보일러 네. 했는데 편집이 됐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제작진들 이거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을 짚었는데 결국 이걸 통편집을 해서 예. 그리고 화목 보일러도 제가 봤을 때 이 연통에서 네네. 이제 이렇게 불씨가 휙 날아가면서 이제 불을 붙는데 이상하게 화목 보일러 이렇게 연통이 다 산 쪽으로 그때 저희가 이제 당 취재요정님 멘트를 이어받아서 화목 보일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으면 네네네. 안 됐어요. 아무도 저도 아무도 반성을 반응하지 했어요. 않았어요. 공감 안 해주시면 아 예. 제가 지적했거든요. 화목 네. 보일러에서 날 거다. 왜냐면 현장 가보시면 압니다. 왜냐면 연통이 다 이 집이 있고 길이 있고 집이 있고 산이 있어요. 여기서 이 산과 길 사이에 집이 있는데 연통이 다 이렇게 뒤에 산 쪽으로 나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 휙 불면은 여기서 이렇게 불씨가 날아가서 잘 붙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게 보급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좀 이제 대책 같은 걸 좀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근데 이게 화목 보일러가 특히 농촌 지역에서 아무래도 땔감이나 이런 걸 구하기 쉬우니까 많이들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농촌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또 주택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요. 또 아, 이제 네. 뭐 SNS 뭐 갬성이라고 아, 하죠. 이렇게 화목 또 집에 보일러가, 화목 네. 보일러 설치해서 그죠. 분위기 캠핑 분위기 내시는 그렇죠. 분들도 많고 또 이제 불이 발생할 화재 위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화목 보일러가 이제 미세먼지 정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집에서 이제 그 미세먼지 다 마시게 돼서 이거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요즘 의견이 전원주택이 많죠. 또 많아져서 네. 전원주택마다 가면 이렇게 다 있어요. 보일러 벽난로. 네, 벽난로 그렇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에다 뭐 이렇게 감자도 거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펜션에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펜션도 많고 그래서 이게 펜션 같은 경우는 좀 더 취약한 게 요즘에 또 전원주택들이 목조주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화재로 번질 수가 있어서 좀 각별한 주의가 좀 근데 요구가 궁금해가지고 지난해 연말에 화목 난로 또 화목 보일러 사용 지침을 정부에서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맹점이 되게 많아요. 지금 지자체에서 가정에서 화목 보일러를 얼마나 쓰는지 네. 어떻게 쓰는지 뭐 이런 것도 전수조사가 지금 안 돼 있다고 하고 사용 지침도 지금 권고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2015년에 발생한 삼척 산불도 그때도 화목 보일러 때문에 그렇죠. 화목 보일러 불씨가 날렸어요. 네네 그때. 그것 때문에 산불이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좀 기억에 남는 게 왜 그러냐면 산림청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화목 보일러로 인한 산불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했어요. 손해배상 네네네. 청구를. 그래서 이게 아마 민사소송으로 가서 1억 7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이 집주인이 되게 나이가 많으신 노인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삼척에. 그 돈을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받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그때도 이제 기사화가 많이 됐었는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실화로 불낸 사람한테는 끝까지 이제 민사적인 어떤 손해배상까지 받아내겠다 경각심을 주려고 소송을 제기했던 건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분 돌아가실 때까지 경제적 여력이 되는 만큼 계속 그렇죠, 맞습니다. 내는 걸로 납부를 하는 걸로 아마 산림청에서 처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화목 보일러가 화재에 취약하잖아요. 근데 산림 근처에 그러면 이렇게 화목 보일러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는 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일단 화목 보일러는 우리 법상 뭐 소방안전법이라든지 기타 법령에 뭐 제조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설치 기준이나 소방안전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침을 내려서 네. 이런 식으로 조심해라라는 수준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화목 보일러 설치하는 사람들 중에 무자격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네. 네, 무자격자들이 시공을 하더라도 그걸 법적으로
이거를 규제하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든지 보통 화목보일러 설치할 때 이렇게 원통을 뭐 T자로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화목보일러 설치 기준은 통용이 되고는 있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고 안 지킨다고 해서 뭐 법적인 규제도 없기 때문에 또 문제는 이제 보통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정기 점검 항상 나오잖아요. 네. 정기 점검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자체나 소방당국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누가 화목보일러 쓰고 있는지 지금 뭐 전수조사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침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 그것도 지금 의문이라서 결국에는 이 화목보일러 자체가 법령 자체를 만들지 않는 한 이제 화재 위험에 항상 놓여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화목 보일러 말고도 농촌에서 뭐 쓰레기 태우기라던가 네. 이런 것들 좀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논두렁 태우기. 네네. 네, 논두렁 태우기는 우리 산림보호법상 이제 산림 인접 지역이라고 하면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하는데 그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우는 행위 자체를 금지를 하고 있고요. 네네.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또 고양시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풍등 네,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큰 불이 났었잖아요. 이거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풍등 날리는 거는 허용은 됩니다. 소방기본법상 허용은 되지만 이제 뭐 그 소방서장이라든지 소방본부장이 그 화재 위험이 있어서 위험할 것 금지한다. 같으면 금지할 수는 네. 있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등 날리는 것도 굉장히 사람들 쉽게 생각하고 되게 또 갬성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네. 되죠. 그 1월 1일 나가면 영동에서 풍등 많이 날리잖아요. 네, 바닷가에서 제가 한번 취재 갔다가 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풍등 날려는데 바람씩 부는데 날아가다가 그 경포해변 소나무에 딱 걸리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 촬영하지 않았어요? 네, 촬영했죠. 네. 이게 휙 날아가다가 딱 걸려서 막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다행히 꺼졌는데 그게 떨어져서 밑에 이제 그 산에 떨어졌으면 불이 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서 풍등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조금 이제 그 농촌 지역이나 시골 지역의 어르신들은 과거에 그 관성적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농사를 지어 왔단 말이에요. 논두렁, 밭두렁을 봄철에 태워야지만 병해충이 없다 뭐 근데 그게 사실 과학적으로 입증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입산자들이 산에 올라갈 때 지금 다 산불 조심 기간에는 그 발화 원인이 되는 라이터라든지 이런 거 못 갖고 가게 돼 있고 그러는데 결국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입산자들이 많이 줄어서 산불 발생 건수가 우리 그때 줄었다고 예. 분석해봤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요인들을 살펴보고 있는 건데 그런 논밭두렁 태우기, 입산자 실화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제는 화목보일러도 제도권 안에서 좀 강력하게 관리하고 또 그분들이 그런 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런 지원제 정책들도 빠르게 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번 산불은 진화는 빨리 돼서 다행이지만 네. 앞으로 이제 예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그렇죠. 많이 하고 있죠. 이번에도 밤에 산불이 났습니다. 8시에 나서 결국 이제 야간 진화헬기가 없어서 결국은 밤새 태우는 정말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야간 진화헬기가 빨리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보시면 2018년에 이 도내에도 이제 고성에 시범 배치가 한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18년에 있다가 19년에 바로 없어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일단 이게 민간 헬기 임차해서 났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지금 안전 규제가 네. 너무 깐깐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위험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항공안전법에서 이 규정이 나와 있어요. 초속 5m 이하일 때만 네. 이 헬기가 뜰 수 있고 그리고 좀 애매한 게 낮에 충분히 지형을 보고 봐야지만 승인이 난다는 거죠. 근데 야간 운행 허가가 그죠? 근데 뭐 어디에 날 줄 알고 이걸 보고 있냐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지난달 26일에 안동 산불에서 네. 예. 처음으로 이 야간 진화헬기가 이 실전에 투입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수리온 헬기. 네네네. 이가 한 대를 투입해서 모두 4번 물을 뿌렸답니다. 8톤 정도를 뿌렸는데 그때 이 조종사들이 야간 투시형에 다 쓰고 또 그 헬기가 좀 좋나 봐요. 거기 보면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지형도가 이렇게 쫙 나와서 그걸 보고 물을 떨궜는데 예. 생각보다 좀 이게 좋아서 효과가 좋아서 지금 산림청이 2025년까지 야간 진화헬기를 10대를 도입할 계획인데 역시 문제는 예산이죠.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온 헬기는 이게 군용 헬기입니다. 그렇죠. 군용 목적의 어떤 항공기들은 높이 납니다. 낮게 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적을 뭐 공격하거나 뭐 이런 어떤 감시를 하거나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산불 진화하는 과정을 봤지만 산불을 끄기 위한 이런 진화 헬기들은 낮게 날아야 돼요. 물을 정확한 그 산불 지점에 투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야간에는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일일이 다 육안으로 식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에 투입한다는 게 뭐 상징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 분명히 알겠지만 기술이 또 발전을 해야 될 그렇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아마 관계 당국에서 고민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 진화 헬기의 필요성과 그렇죠. 근데 이걸 운용했을 때 효용성 이런 것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서울시는 지금 이 소방 1호 헬기를 교체를 한답니다. 저희가 이제 오래돼서 교체하는데 야간 진화 가능한 네. 헬기로 교체를 한다고 해서 이 강원도도 결국 이제 예산이 좀 뒷받침이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호수를 내려서 뭐 이렇게 물을 뿌린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이나 올해 다 야간에 산불이 나서 예. 급속도로 확산을 한 상황이라서 예. 이 야간 진화 헬기 도입이 좀 시급해 보이긴 합니다. 예.